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지금부터 35년 전 1978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교에서 키가 제일 컸어요. 입학식 날. 그때 제 키가 159cm였습니다. 35년 전입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조사한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평균 키를 조사했더니 159cm랍니다. 우리 지금 남한이. 근데 북한은 몇 cm인가 평균 키가 봤더니 132cm예요. 27cm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우리 남한이 149cm이고 북한 여자아이가 123cm, 26cm 차이가 납니다. 키가. 체중은 20kg에서 25kg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남쪽 기준으로 보면 한 30년 전의 평균 키인 것 같아요.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북한의 아이들도 신체적으로도 발육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죠. 북한의 영유아 0세부터 6세까지 4명 중에 1명이 영양실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통일이 되더라도 실제로 우리 남쪽에서 감당해야 될 그 경제적 액수가 천문학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이 법을 냈고, 이것은 모든 조건을 떠나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 저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꼭 이게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냐, 필요하냐 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북교류법도 협력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요동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 그리고 진보와 보수 남녀노수들이 누구나 만장일치로 의견 통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남북관계에서 저는 북한 영유아 지원으로 봤습니다. 팽팽한 긴장관계의 남북관계 를 촉구공으로 비교한다면 그 팽팽한 긴장관계를 깨는 것은 망치로는 그 축구공을 깰 수가 없다. 예리한 송곳 하나가 그 바람을 빼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리한 송곳은 뭐냐? 어느 누구라도 찬성할 수 있는 법. 그게 뭘까? 그게 영유아 지원이라고 두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법이 세 가지 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요. 통일부 장관은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영유아 지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 전쟁 상태만 빼면 중단 없이 의무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하는 의무조항으로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 전쟁이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것이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스케줄이 있어야 이것을 지원하는 단체나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쟁 상태만 아니라면 이건 가능하구나 하고서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태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남과 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최후의 선,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 남과 북, 남녀노소,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북한 영유아 지원. 이 부분이 남과 북을 어떠한 상태라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되냐? 남북교류법이나 협력법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꼭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사족은 저는 오히려 이 법을 만든 취지의 정면으로 배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려다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이 발언을 듣고 나서 우리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는 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면전이라 할지라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식 진술인부터. 오늘 말씀 듣고 다시 느낀 게 많고요. 감사드리고요. 예. 우선은 쉬운 것부터 해나가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지원에 대한 국회 주도성이 확보되기를 바라고요. 그 첫걸음으로 이 법안들이 진작에 논의되기를 바라고 이른 시일에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원 진술인. 예,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사례를 돌아보면 상당히 우리 남북관계가 나쁠 때 돌파구를 만들거나 또는 진전의 계기가 됐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재 지원도 있었고 식량 지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동감하나 법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그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취지와 배경이 있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남북교류협력법 또 남북관계에 관한 그 법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순서가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바뀐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부분에 인도적 지원 분야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이런 법을 만들어도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두 분은 죄송한데요. 그 두 분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꼭 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에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올 봄에 우리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면서 북한 핵잠수함과 B2 스텔스 폭격기가 떴을 때 그날 우리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벌벌 떨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그 핵잠수함과 B2 스텔스 폭격기를 제작했던 보잉사와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20% 폭증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거나 긴장이 높아지면 결국은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라는 명분과 가치는 있지만 실제로 돈벌이는 다른 나라에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통일을 될 거라고 믿고 그런 희망을 갖고 한반도 민족 공동체로서 적어도 북한 아이들이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린 이런 상태는 적어도 우리가 이거 숨지는 일이 맞고 문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자스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명박 정부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특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술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2012년보다 액수가 줄었다 적었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줄을 수도 있죠. 근데 원칙이 후퇴한 거죠. 죄송합니다만 지난 10년 정도 속된 말로 퍼주기 정부였다면 지난 5년 정도 안 주기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원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참 잘 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또 정치 상과 관계없이 인도하겠다는 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3월에 남북을 험악했죠. 개성공단 철수. 그런 정치적인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인도적 지원은 안정적이고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 안 한다 하더라도 민간단체 지원은 장려할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 말씀드렸죠. 이명박 정부 때 수해 났을 때 조건 없이 민간단체 밀가루 지원 승인했습니다. 모니터링 없이. 수해당한 사람한테 무슨 모니터링이야. 조건 없이 1,000톤 수행했죠. 지금 이 정부 밀가루 지원 안 되죠.
또 영유아 사업의 가장 필수적인 게 뭡니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중에서 지방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기름 같은 경우 작년에도 꾸준히 갔던 겁니다.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지 모릅니다. 뒤에 통일부 분도 계시지만 이 물자 보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부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15년 동안 이게 그동안 민간단 지원 경험에 와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또 민관 협력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올해 1년의 대북 지원 정책은 지난 정부도 헛됐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지원 법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한 단체가 한 육아원을 지원한다 그러면요. 그 육아원이 300명으로 해서 매달 밀가루 5톤이 필요하다. 그 정기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5톤 보내고 갔다 와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승인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지원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민간단체 지원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 자의적 규칙 잣대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국회와 민과 간의 협력을 통한 안정리 대북 지원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재군의 특별법은 사실 저희 지원단체들과 종교회가 발의했던 사회협약의 내용을 많이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으는 공짜도 했지만 인재훈 의원님의 특례법처럼 좀 대북 인도 지원의 원칙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런 소위 말하는 투명성의 확보만 논의하고 민간 협력을 규정한 포괄적인 의미의 대북 지원 특례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